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도 이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 3월 9일 이란에서 이제 후계자가 발표됐습니다. 모주타바 하메네이. 지난번에 이제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했던 하메네이의 이제 둘째 아들이 이번에 이제 후계자로 지명이 됐습니다. 뭐 예상했던 일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평상시 상황이었다면은 아마 이 세습이다라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웠을 그러한 이제 인선이 전쟁 그리고 순교자라는 이제 이러한 타이틀을 획득을 하면서 쉽게 둘째 아들로 넘어갔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연 이제 이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아버지, 부인, 아들들, 조카들 수많은 옆에 사람들이 다 죽고 본인만 살아남은 사람이 글쎄요 어떤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란과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의 관계는 더 정면 충돌 코스로 앞으로 당분간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 우울한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와중에 이제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치고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수출했던 천궁2 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가 이번에 UAE에서 진행됐던 이제 방공전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제 제기가 됐습니다. 어쨌건 UAE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장 지금 대공 미사일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제 이것을 조달하기 위해서 지금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현재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가지고 추가적으로 한 60발 정도의 대공 미사일을 가져가는 것으로 타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평상시 같으면 여유 있게 진행을 할 사안이지만 지금은 이제 상황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UAE 공군 소속의 C-17 수송기가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제적으로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뉴스들을 잘 챙겨보면은 금방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화면 보시면은 3월 8일 날 이제 우리나라 대구공항에 도착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3월 9일 날 이륙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시그널을 보시면은 이제 VYYY라고 돼 있는 요 표시된 곳은 이제 양곤 공항입니다. 미얀마에 있는 양곤 공항을 경유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죠. 왜 이렇게 들어왔느냐라고 보면은 이제 항속거리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중국을 지나갈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길게 우회를 하다 보니까 항속거리가 길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플라이트 레이더 24 같은 곳에서도 실제로 추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떠서 지금 아부다비에서 출발해서 일단 양곤을 거쳐서 그리고 거기서 제그뷰를 받은 다음에 다시 우리나라 대구까지 이제 오는 이제 그러한 경로를 이제 거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걸 어제 일요일 날 체크를 해본 상황인데 UAE를 떠나가지고 양곤으로 향하는 인도를 지나서 가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대구공항에서 미사일을 탑재를 하고 다시 돌아가는 이제 이러한 코스고요. 아마 60발 정도니까 이제 C-17 같은 경우도 이제 2기 정도가 동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절반 그리고 내일 아마 절반 이렇게 해서 60기가 넘어갈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대가로 이제 600만 배럴 정도의 원유를 UAE로부터 공급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가 이제 원하는 것을 바꿨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일단은 첫 번째는 UAE가 상황이 매우 다급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공항도 아니고 서울공항도 아니고 대구공항으로 갔다라는 점은 정말 1초라도 시간을 절약해야 된다라는 의지가 느껴지는 거죠. 천궁2 미사일을 생산하는 이제 LIG 넥스원 공장이 이제 구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미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공항은 당연히 대구공항이니까 그곳으로 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그러면은 LIG 넥스원에 이제 이렇게 천궁2 미사일이 재고가 항상 있느냐? 그럴 리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 공군에 배치될 그 물량을 빼가지고 UAE로 보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판단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정말 현 시점에서 타당한 것인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게 제 개인적인 마음입니다. 어쨌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이제 천궁2 미사일이 UAE에서 이제 방공전에 참여를 했고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방위 산업이 더욱더 세계로 뻗어나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전쟁의 간접 당사자로서 또 한번 이제 발을 더 들여놨다라는 점도 항상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방공 미사일이 필요하다라는 점은 계속 이란으로부터 여러 가지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이제 반증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란의 공격은 횟수로 따지면은 많이 감소를 한 것이 맞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은 탄도 미사일이고요.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드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전쟁이 28일 날 2월 28일 날 개전이 시작이 됐고 지금 6일까지 통계를 뽑아놓은 상태인데 쭉 보고 있으면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첫날에 137발, 그 다음에 28발 이런 식으로 이제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상당 부분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이스라엘 모두 다 지금 미사일이 보관되어 있는 보관 장소 그리고 발사대
그리고 지하 벙커 이런 지역들을 집중적으로 타격을 하면서 이제 일단 탄도미사일과 관련돼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리스크들은 많이 제거를 하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이란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결정적인 반격 국면을 위해서 최첨단 고성능의 미사일들은 아껴두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권한은 지금 다 분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에서 통제가 되지 않고 자체적인 판단으로 발사 버튼을 누르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현장 지휘관이 미래를 위해서 내가 남겨놔야겠어라고 생각할 그러한 배짱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이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발사대를 제일 집중적으로 이제 공격을 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 미사일 제작과 관련되어 있는 공급망을 타격하는 쪽으로 점점 타겟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 그리고 주요 원료 이런 쪽으로 이제 점점 공격의 대상을 넓히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당분간 전쟁이 끝나다 하더라도 이란이 탄도미사일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꽤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도록 하는데 집중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 뭐 탄도미사일이나 이런 쪽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은 중동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 뭐 중동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은 극히 직접적인 개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말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필요할 경우에는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직접적인 무기 지원 같은 경우는 극력 억제하는 상황이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샤헤드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받은 게 많기 때문에 육로를 통해서 뭔가를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글쎄요, 아직까지 뚜렷한 움직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쨌건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급속도로 탄도미사일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믿을 거는 샤헤드를 비롯한 이제 드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드론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란 자체적으로 생산할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분산 배치, 은닉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쉽다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능력도 이제 무한정 반복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이 샤헤드를 요격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요격 드론들 같은 경우를 카타르나, UAE, 걸프 국가들이 수천 대씩 지금 긴급 주문을 했고 우크라이나가 총력을 다해서 공급하겠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기존의 샤헤드에 기반한 공격 같은 경우에도 실효성들은 점점 낮아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점점 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거는 현재까지의 상황이고요. 이란이 정말 이제 새로운 후계자 앞에서 또 새로운 어떤 반격의 전술, 전략을 또 수립하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란의 미사일 발사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이란의 미사일 공격 역량이 많이 감소했다라는 것 측면이 하나도 있습니다만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굳이 많은 미사일을 발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수의 미사일을 발사해서 장기간 타격하는 쪽으로 전환됐다라는 논리도 일정 부분 타당합니다. 왜 그러냐? 현재 이스라엘로 발사되는 이제 미사일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과거와는 다른 패턴으로 발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특정 목표를 겨냥해서 반드시 명중시키겠다라는 쪽으로 이제 발사를 했다면 지금은 그런 거 없이 자관 너희들도 당해봐라. 라는 식의 그런 이제 무차별 피해를 노린 미사일 발사가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화면 보시면 지금 이제 텔아비브 상공에서 떨어져 있는 미사일에서 분리되어 있는 자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속탄 아시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넓은 면적에서 전진하고 있는 기갑부대 또는 포병 진지 이런 걸 공격하기 위해서 집속탄이 이제 필요한데 지금 현재 최근에 이란 같은 경우에는 고고도에서 집속탄을 분리하는 그런 전술을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이 저고도에서 요격되기 전에 그냥 아예 자탄을 방출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딘가는 누군가는 맞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현재 지금 여기 화면 왼쪽에 보시는 것이 이제 탄도미사일에 탑재된 자탄들 집속탄의 모습이고요. 실제로 떨어져 있는 이제 불발탄의 모습을 촬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요격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고도에서 일단은 자탄을 방출해버리기 때문에 요격을 해도 이제 실효성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방공 역량이 예전만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어떻게 보면 두 발을 쏘면 다 요격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놓치는 경우들이 점점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자탄들이 낙하하면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지역 또는 이제 건물을 이렇게 타격을 해서 사람들을 살상하는 그러한 일들이 점점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는다라는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심리전에 상당히 능통한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어떤 피해,
이스라엘이 공격해서 상대방이 입힌 피해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고 자국의 피해는 적극적으로 숨기고 노출을 안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당연한 일인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언론 통제가 이제 매우 강화됐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국의 어떤 피해 상황에 대해서 허가받지 않고 보도하거나 이것을 SNS를 통해서 공개했을 경우에 보면은 여러 가지로 형사적인 처벌이 뒤따른다라는 사항들 때문에 상황이 이제 밖으로 잘 전달이 되지 않을 뿐이지 어떻든 이스라엘도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전쟁을 시작한 다음에 이제 일주일 정도가 이제 지났죠.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 호르무즈 해협, 기타 등등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란이라는 커다란 나라를 이제 미국이 아무리 총력을 기울여서 이스라엘과 함께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란이 또 과연 어떤 식으로 나올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해 볼 여지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주목해 볼 만한 점은 미국의 작전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이제 대규모 항공력을 동원해서 그리고 토마호크나 이런 순항 미사일들을 동원해서 상대방을 일거에 격파를 하고 제공권을 장악하는 이러한 전술을 구사를 해왔죠. 알고도 못 막는 이제 그런 전술인데 이란에서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 반복이 되죠. 그런데 이제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제공권 장악에 걸리는 시간이 과거 이라크 같은 경우에 보면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3일 이내 제공권을 이제 장악을 하고 확실하게 하늘에서 폭격하는 데 대해서 아무 부담이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었던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표적에 대한 획득 그리고 배분, 타격 이런 속도들이 매우 빨라졌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첫 번째 공격을 한 이후에 공격의 효과를 검증을 하고 거기에 따른 상대방의 방어력의 저하, 그다음에 목표의 타격 여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한 다음에 다음 공격대를 조직을 해서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강도로 어떤 타격을 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시간이 소요가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지속적인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상황 파악, 그리고 다음 표적 획득, 그리고 여기에 따른 이제 표적 분배, 효과적인 타격 방법 이런 것들이 사람이 아니고 AI에 의해서 도움을 확실하게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상치 못했던 상황 변화에 따라서 사람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당황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망설이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가 되게 쉬운 데 비해서 일단 현재 미국의 모습은 최소한 전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공습 효과 파악, 그다음에 상대방 방어력 판단, 그리고 효과적인 목표 제시, 그리고 최적 공습 경로 및 타격 무기 선정 이런 작업들은 아마 AI를 통해서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AI라는 걸 통해서 과거 걸프전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능력을 가지고 지금 상당한 타격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앞으로 미래 전쟁이 어디로 전개될까 좀 많이 두려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력하게 이제 저항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상군 투입 없이 과연 승리할 수 있겠는가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규모 육군 병력을 투입할 그럴 상황도 아니고 그건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핵심 목표에 대해서 일단 소수라도 특수부대라도 파견을 해서 뭔가 우리가 이 전쟁에서 확실한 목표를 달성했다라는 것을 보여준 다음에 이것을 매듭지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82 공수사단이나 아니면은 이제 특수부대나 소수의 병력들이 특별한 거점들을 확보하는 그리고 타격하는 이런 쪽의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만약에 이런 전술을 채택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유력한 목표는 두 가지로 축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핵시설이죠. 그러니까 이번 전쟁의 목표는 이란이 시간이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핵무기 농축을 다 완료를 하고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니까 그 전에 때리겠다라는 명분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작년에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만 나탄즈라든지 이스파한이라든지 아니면 포르도 이런 지역의 핵시설들을 지금 부지런히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그곳에 대해서 제압을 했다라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병력을 투입을 해서 장악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시설들을 이를테면 농축 우라늄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다든지 시설이 있으면 제거할 건 제거하고 그다음에 입구나 주요한 거점에다가 열압력 폭탄들을 대량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완전하게 날려버리고 난 다음에 전쟁의 목표를 달성했다. 라는 식으로 이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면 한 2, 3일 정도면 이러한 주요 핵시설에 대해서 타격을 마무리하고 그다음 목표 달성을 선언을 하면서 일단 철수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과연 이렇게 이제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이 핵시설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만큼 미국이나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란의 핵시설을 확실하게 타격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제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병력을 투입해서 이란에 치명타를 남기겠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제 카그섬 을 아마 염두에 두는 이야기들이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여기가 이제 페르시아만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즘에 항상 이슈가 되는 이 호르무즈 해협은 여기죠. 여기인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원유를 어떻게 수출을 하느냐라고 하면 저 안쪽에 있는 이 안쪽에 있는 카그섬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해상 터미널들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신 거는 이제 한 50년 전에 이 카그섬을 처음으로 이제 수출항 구두로 만들 때 촬영됐던 모습입니다. 한 1973년 뭐 이 정도 때 촬영된 모습인데 그 당시부터 여기 저유 시설들이 있고 이제 부두들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계속 시설이 확장이 되면서 지금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섬 전체가 이제 수출을 위한 어떤 터미널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해안으로부터 보면은 한 25km 정도 떨어진 곳이니까요. 상대적으로 수심이 깊고 그래서 이제 VLCC 같은 이제 초대형 유조선 같은 경우도 접안이 비교적 유리한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또 옆에 원유 선적을 위한 별도의 터미널들이 다수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곳에서 수출되는 이제 이란산 원유가 전체 이란 수출 원유의 9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크기로 보면 우리나라 완도 정도 되는 이제 사이즈인데 여기를 만약에 미국이 이제 특수부대나 아니면 공수부대를 파견을 해가지고 이 지역을 점령한다라고 그러면은 이제 이란의 어떻게 보면은 전쟁 수행 능력, 지속적인 전쟁을 위한 이제 원유 수출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통제를 해서 앞으로도 이란이라는 나라를 이제 움켜쥐고 목줄을 움켜쥐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후폭풍들이 이제 상당히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도 이란 이라크 전쟁 때도 뭐 일부 공격은 있었으나 이 지역을 확고하게 장악을 하지 못했던 거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난 2024년 그 하마스 이제 공격을 받은 이후에 이곳에 대해서 타격하는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만 실제 실행으로 옮기지는 않았었습니다. 만약 이제 이 지역을 이제 미국 또는 이스라엘이 진짜 점령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전쟁의 양상은 새로운 국면으로 이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전쟁은 사실 상당히 좀 다급하게 결정이 됐고 확실한 목표가 좀 부재한 상태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최대한 타격을 주겠다라고 하는 되게 모호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 정도의 타격을 통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발을 빼기도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로 지금 상당히 곤란한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전쟁의 목표가 과연 무엇이었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란이라는 나라가 변화가 가능한 나라냐, 변화를 할 의향이 있느냐, 변화를 시킬 수 있느냐 등등 이란 변화. 라는 어떤 이 키워드를 놓고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제일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하메네이의 둘째 아들 모스타바가 이제 후계자로 지명이 된 뭐 이 상황에서 당분간 이란 스스로의 어떤 변화를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대한의 역량을 동원해서 자기들이 공언했던 이 전쟁을 결심하게 됐던 원인 세 가지였죠. 첫 번째는 핵무기, 그 다음에 주변 국가에 대한 미사일, 그리고 프록시에 대한 지원 이 세 가지 역량을 확고하게 꺾어놓고 무력화시켰다라는 것을 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때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점점 더 많은 표적을 획득을 하고 이것을 타격을 하고 그리고 전쟁 수행 능력에 대해서 격파하고 하는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따른 이제 부수적 피해가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그리고 이에 따른 이제 국제 유가 급등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떠한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언제까지 두들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의감이 좀 듭니다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그만할 수도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7대 방위 사업체 대표들을 불러 모아놓고 좌우간 더 많은 미사일, 더 많은 폭탄들을 생산하도록 총력을 다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던 거죠. 이스라엘 입장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 공격을 통해서 이란이 보유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타격 능력 상당수를 이제 제거했다라는 점에서 보면은 상당 부분 이제 목표 달성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보면은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위협적이지 못한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목표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이란 내부를 분열시켜서 여러 가지 내전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큰 갈등과 반목 이런 것들이 존재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글쎄요, 뭐 그런 작업들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모두 다 이스라엘의 속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는 것 같지는 이제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달성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이스라엘의 목표는 이란을 뭐 시리아라든지 아니면 레바논 같은 이제 그러한 수준의 나라로 이제 만들어 놓는 게 목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필요하면 언제든지 가서 두들겨서 싹을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러한 나라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현 상황에서 발을 뺄 생각은 없어 보이고 확실하게 이란을 이제 두들겨서 당분간 이제 재기불능으로 만들어 놓겠다라는 입장. 하지만 이란이란 뭐 거대하고 인구 1억 가까이 되는 나라가 글쎄요 한 2주 정도 집중적인 타격을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역량을 상실한다. 그런 건도 기대하기가 상당히 이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창과 방패, 사실 뭐 방패라기보다는 인내심의 대결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이란이 어떤 전술을 택할 것이고 그리고 이란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주변 걸프 국가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에 따라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앞으로 여러 가지 양상으로 전개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점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도 단순히 뭐 석유값이 올랐어요. 휘발유값이 올랐어요.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더 비싼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역시 지금 이 중동 정세에 지금 발을 들여놓고 있는 간접 개입 당사자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써야 되는 이런 방공무기들을 다 당장 상황이 급하다고 다 주고 나면 과연 우리나라에서 긴급한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충분한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나? 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는 그러한 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의 전쟁은 지금 일주일을 넘기고 있고요. 뭐 트럼프 대통령 공언대로 이제 정말 한 달이 될지 아니면 끝없이 계속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점점 윤곽은 드러날 것 같습니다만 당분간은 미사일, 드론 그리고 이것을 요격하는 방공전 중심의 타격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고요. 특수부대 투입도 아마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정도에는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